자, 39페이지 보시면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나오죠? 215번에 보시면 사기 강박, 이건 의사와 표시의 일치라고 얘기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건 사기 강박이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다. 여기는 비진이, 통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죠. 여기서 이제 착오하고 사기 강박을 비교하는데 분명하게 해둬야 될 건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고 강박이나 사기는 의사와 표시의 일치다. 그러면 215번 신혼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 기망행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그러면 제3자 기망에 의해서 신혼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했대요. 그럼 이거는 사기가 성립하는 거예요? 착오가 성립하는 거예요? 착오만 성립해야 되죠? 신혼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의사로서 연대보증 서면에 표시했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의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다. 제3자가 사기를 쳐서 그랬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이기 때문에 민법 제110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 적용해서 취소권 행사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의미 아시겠죠? 일치냐 불일치냐 이거 가지고 구분해야 되고요. 상가를 분양하면서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했대요. 이게 사기일까요? 이 상가 분양하면서 여기서는 거지 될 거예요. 그러면 분양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긴 나무 짝대기만 세워놔도 장사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계약을 체결했대. 근데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나온대요. 이것도 사기 아닌 거예요. 거기에 10만 원씩도 못 버는 사람이 다른 업종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하면 또 그거 이상으로 벌 수도 있죠. 이거는 영업하는 사람의 어떤 그 노하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혹시 분양업자가 되면 여기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고수익 보장, 업종에 따라 다름, 뭐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네. 저기 큰 길가 대로변에 여기에 출입구도 이렇게 많은, 여기는 통상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장소예요, 아니에요? 모텔인데? 예? 뭔 생각을 하는데 안 된다 그래야 지금. 잘 되지 모텔도.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업종이 다 잘 되잖아. 그죠? 왜 갑자기 모텔 나오니까 안 된다 그래요? 그래. 모텔도 큰 길가에 있어야 잘 되죠. 왜 대답들을 안 해? 모텔은 뒷골목에 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 이런 데는 통상적으로 잘 되잖아요. 장사가 어느 업종이 들어오든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데인데 혹시 뭐 러브자 들어가는 모텔이다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네, 그렇다고 여기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땅을 분양할 때는 무조건 여기다가 백화점 같은 거 들여놓으면 장사 굉장히 잘 되겠죠. 네, 뭐든지 다 잘 될 거예요. 여기 음식점도 잘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분양하면서 한 달 수익 1억 원 이상 보장. 그랬더니 진짜 1억 원 벌라고 왔는데 1억 원이 안 된다. 그랬어도 그 분양행위 자체는 사기는 아닌 거야.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야 돼요. 어떤 업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매상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 이 물건을 내가 여러분의 어떤 물건하고 교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하고 교환하는데 제가 이 물건 후진 겁니다. 이거 뭐 하려고 살라 그러세요. 무겁기만 하지 이거. 아유, 시계는 잘 맞아요. 이랬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까?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거요 1초도 안 틀려요. 그리고 이거 어디 가든지 귀트나서 정말로 폼 날 거예요. 어유 팔에도 어쩜 저렇게 잘 어울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그랬더니 에이 그거는 비밀이에요. 시가에 관해서 묵비했답니다. 아니면 50만 원짜리를 500만 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어도 받아본 사람이 이게 무슨 500만 원이야 짜식 구라치고 있네 이러고 스스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 얘기를 듣고 진짜 500만 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쪼다짓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의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임차권을 양도한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원래 임차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임차권을 양도한답니다. 가봐고 우리 임대인이고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는데 임대차 존속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고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명도 요구했대요. 빨리빨리 이사가고 날짜 되면 딱 나갈 준비하고 이사 준비하라고 몇 차례나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임차권을 얘한테 양도하고 있대. 그럼 몇 개월 남은 거 양도해야 되죠? 6개월 남은 임차권 양도하는 거죠. 그러면 병한테 알려줘야 될 게 있어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가 와서 명도 요구도 몇 번 있었는데 그러고도 할래? 라고 해서 그러고도 한다라고 하면은 임차권 양도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해주고 임대차 갱신이 될까요? 그거는 어떡하냐에 따라서 다르죠. 이 사람 술 좋아하니까 술 사주면 그냥 대충 또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임차권 양도하는 행위는 사기 행위예요. 그래서 거기 임차권 양도에 있어서 임차권의 존속기간, 종료 후 재계약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계약의 중요 요소로서 양도인으로서는 이에 관계되는 모든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 임차권 양도인이 그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219번은 상품의 선정 광고에 있어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질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대형 백화점에 세일할 때 이렇게 가서 보니까 실제로는 10만 원짜리예요. 평상시에 10만 원에 팔던 걸 세일할 때는 21만 원짜리 태그를 붙여놓고 50% 가격이나 그래서 오히려 더 받더라는 거죠. 그것만 막 세일 그런 막 개떼같이 몰려드는 분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심리전을 좀 이용해서 많이 팔더라. 이거는 완전히 사기로 들통이 났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래요. 강박이라고 하는 건 뭐죠?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강박이에요. 그 해악 고지에 의해서 공포심으로써 의사표시했을 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해악의 고지가 언제나 위법한 행위는 아니죠. 강박에 의한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그래요. 정당하지 아니한 이익 추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익 동그라미 2번은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다든지 내용이 위법 또 세 번째 수단으로서 부적당한 경우가 강박행위에 해당한다. 자,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너 음주운전해서 내 차를 망가뜨렸어? 너는 경찰에 신고해서 다시는 운전 못하게 하겠어.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굉장히 무서워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위법한 강박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너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운전 못하게 하겠어? 한 5천 주면 안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그 목적 자체가 5천만 원을 뜯어내기 위한 거죠. 네, 이거는 그 강박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보는 거예요.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보는 거고요. 또 내용이 법질서에 위반됐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두지 않겠어요가 아니라 창잘 꺼내드리죠 그랬대요. 무시무시하죠? 그냥 혼내주겠어요가 아니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그냥 안 놔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창자를 확 꺼내버릴 거야 그랬대요.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이거는 내용이 위법한 것이고요. 수단으로서 부적당한 경우 그랬어요. 수단이다라고 하는 건 가서 해악을 고지하는데 그냥 안 놔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벽 3시에 초인종 눌러서 맨날 그냥 안 놔둘 거야 그러고 간대요. 이거요. 이것도 위법한 강박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악의 고지가 언제나 강박행위는 아니다. 그러면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부적당하거나 해악의 내용이 위법한 것이거나 또는 해악의 수단이 부적당한 경우에 그래서 이내수죠. 이익,
내용, 수단. 이외수 씨 동생 이내수예요. 이 경우에 위법한 강박행위가 된다. 그래서 222번도 같은 취지인데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행위나 수단이 부당한 때도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223번에 강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하겠다는 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단지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행위가 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했어야 돼요. 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반드시 실현 가능한 것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야, 빨리 좀 써라 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갖고 자기가 서명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강박행위 한 게 아니죠. 예, 그래요. 그 강박이 반드시 실현 가능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요. 실현은 불가능하지만 웃기기도 하면서 무서운 얘기를 했다는 거야. 창자를 꺼내서 줄넘기 200번 하고 다시 꼬매주겠다 그랬대요.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창자로 줄넘기를 200번 하냐고. 하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맹장 수술 한번 하고 다시 집어넣어도 가스 나오려면 한 3, 4일 동안 고생하는데 줄넘기 200번을 하고 다시 집어넣으면 가스 언제 나오냐고 그거. 그래서 사인했답니다. 이것도 실현은 불가능해도 강박행위에 해당하는 거야. 자, 강박을 받고요. 그 224번도 계약을 해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 이거는 위법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죠. 채무 불이행하고 있는 자에게 계약을 해제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거는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잖아요. 또 225번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다. 강박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 무효라 볼 수는 없다.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는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대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가 됐대요. 그럼 의사결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써준 대로 읽기만 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의사 없이 뭐만 있었던 거죠? 표시만 있었던 거야. 이게 영화배우나 또는 연극인들이 무대 위에서 작가가 써준 대본 읽는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죠. 자기 아무런 의사 없이 표시만 한 거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무효다. 이 잠꼬대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배우자께서 잠꼬대 하시면서 남자 이름이나 여자 이름을 불렀대요. 그렇다고 깨워서 목 졸릴 게 아니죠. 깨워야 돼? 누굴 부르냐고? 그래요. 이거는 의사 없이 그냥 표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무조건 무효다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랬대죠. 자는데 막 부인이 깨우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무슨 여자 이름을 그렇게 부르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누구 이름을 부르는데 그랬더니 누구라고 얘기하더래요. 그 우리 엄마잖아 그랬대요. 그냥 시어머니 이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죠. 자, 그다음에 제3자 사기 강박이에요. 사기 강박을 상대방이 했으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겠지만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그 제3자는 상대방의 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배우자 등은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이 직접 사기 강박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그 제3자의 대리인이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 은행의 출장소장 이런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인 은행의 출장소장은 제3자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출장소장에 의한 사기 강박 행위를 어떤 법률 행위했다. 은행의 출장소장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는 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던 알지 못했던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넘겨보시면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로서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만 져야 될 자는 그 자는 제3자로 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자의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228번입니다.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취소의 소급표로 인하여, 이건 그냥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제도와의 경합, 사기와 착오는 선택적으로 경합한다. 그렇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다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제3자 기망행위에 의해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까지 했어야 된다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의사표시의 불일치 사실을 표의자가 몰랐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크게 생기면 취소할 수 있는 거겠죠. 두 가지가 다 성립하면요, 선택적으로 하나만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기와 담보 책임. 그런데요, 자,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타인 물건을 매도한 것으로 잘못 알고, 타인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만일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타인 권리를 매매했대요. 타인 권리 매매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사기가 경합하게 되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착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착오에 의한 취소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시간 많이 걸리겠는데. 자,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거 계약을 했고 중도금 내기로 했고 잔금 내기로 했어요. 이게 내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계약금을 줬습니다. 계약금을 줬는데 여기 보니까 뚜껑이 없네. 뚜껑이 없으면 중도금 주면은 손해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도금을 주면 이건 법정 추인이죠. 그러니까 취소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중도금을 안 주고 있었다고. 그리고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니까 매도인이 뭐라 그래? STOP 고쳐줄게 그랬대요. 그래서 이거 고쳐주면 얘한테 불이익이 남아 안 남아? 안 남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손해가 하나도 없게 되므로 착오에 의한 취소는 허용하지 않는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착오에 의한 취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이유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니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이유는 경제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이유는 뭐죠?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에서 부당한 간섭을 했으니까 자유롭게 의사결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착오는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할 때 취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사기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손해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죠. 여기는 손해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손해가 남아 안 남아?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근데 여기는 손해가 있든 없든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묻거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기와 불법행위, 사기나 강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해서 취소되는 경우에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해서 병존하는 것이다. 어느 것이나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그렇죠.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받게 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부당이득이 안 남아있죠. 나도 손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받고 나서 손해배상 또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만 행사하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여기에 또 하나, 제3자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생기는데, A가 여기다가 사기나 강박행위를 했고 그래서 의사표시를 했다고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대요. 그럼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 취소를 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여기다가 할 건지,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은 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는 선택적으로 행사하면 되는데, 여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계약 자체를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110조 아니에요. 110조. 여기는 750조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가,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제3자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23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33, 34, 35번. 내용 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죠? 236번도 같은 취지의 판례고요. 또 237번도 같죠? 내용 증명이나 등기나 둘 다 등기 방식으로 가죠? 237번도 등기 취급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에 도달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보통 우편은요, 보통 우편은 직접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우체 통함에 이렇게 그냥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편의 경우에는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정만 가지고 도달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달이 추정되는 경우와 추정되지 않는 경우에 받았다 안 받았다는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용증명 우편 또는 등기 방식으로 발송하고 반송되지 않았대요. 그럼 도달이 추정이 되니까 못 받았다, 도달하지 않았다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죠. 그런데 보통 우편 같은 경우에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받았다라고 하는 걸 보낸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 3개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41번으로 가면 법원에 공시송달 명령이 없는 한 일간신문에 공고를 낸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공고를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점을 따로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공시송달은 법원에다가 공시송달을 신청을 하고 법원 사무관이 법원 게시장에 게시한 후 2주가 경과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 명령에 의해서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아니면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법원 명령 없이 지 맘대로 관보에 게재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했대요. 도달 추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법률행위 대리죠. 대리인데, 대리는 등장인물이 기본적으로 몇 사람이에요? 3사람이죠. 본인, 대리인, 상대방이에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는 대리권의 문제가,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대리 효과의 문제가, 그죠? 아니, 대리 효과가 아니고 대리 행위의 문제죠. 지금들 정신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머릿속이 지금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쓱 보여요. 힘드세요? 힘들지. 하루 종일 수업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은 뭐 이제 4시밖에 안 됐네요. 그죠? 4시. 점심시간 1시간 뺐으니까 10시부터 하면 6시간 했나요? 5시간 했죠? 에이, 얼마 안 했구만. 자, 대리는 3명 관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옛날에 12시간씩 해도 꼼짝도 않고 다 앉아서 다 이겨냈어요. 요즘들은 체력들이 약해서. 요 본인, 대리인, 상대방 할 때 여기는 대리권의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는요, 대리 행위의 문제가, 여기는 대리 효과죠. 대리 효과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대리권은 누가 누구에게 수여하는 거예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수권행위 내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죠. 그래서 임의대리, 법정대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대리권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인 것이지 권리는 아니다. 자, 그리고 대리행위할 때는 뭐 해야 되죠? 현명해야 되잖아요. 현명이다라고 하는 건 갑을 위해서 을이 왔습니다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현명의 방식은 분류식 행위죠.
그죠? 분류식행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갑의 이름만 표시면 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대리관계를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을 이름만 쓴 경우엔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엔 이것도 또 대리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가 구체적인 사례로 나오면은 위임장 제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42번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도 적용될 수 없다. 그런 정도예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럼 표현 대리도 성립할 수 없다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야? 자기 이름만 썼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대리행위 자체가 아니죠. 대리행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 대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대리권의 범위예요. 대리권의 범위는 임의 대리 같은 경우에는 수권행위로서 법정 대리 같은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인데 어떤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수권행위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다. 임의 대리권이요. 상대방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 대리권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임의 대리권이라고 하는 건 능동 대리권 얘기하는 거거든요.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뭐도 있다? 수동 대리권도 있다.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가서 사실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권한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245번이고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도 있고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자 250번으로 한번 갑니다. 대리권의 내용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본인을 대리하여 경매 입찰에 임하는 행위와 그에 부수된 권한으로 되어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는 경매 입찰에서 사갖고 와라 그 얘기잖아요. 여기까지만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럼 맨 밑으로 가면 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강제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까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약만 체결하라고 했지 소멸시키라고는 안 했죠. 이럴 권한은 있다고 볼 수 없다. 넘기시고요. 자, 대리권의 제한인데요.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252번 판례입니다.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 그 입찰은 무효다. 그래, 입찰 절차에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대리해서 입찰하고 있대요. 그럼 하나의 물건에 관해서 이런 물건에 관해서 갑이 입찰하는 거예요. 입찰하는데 A를 대신해서 B를 대신해서 입찰합니다. 이게 지금 한 10억 정도 되는 거래요. 그럼 A 이름으로 11억을 썼대. B 이름으로 10억 5천을 썼대요. 그러면 11억을 쓴 사람이 당첨이 되겠죠. 그러면 갑은 A한테 이익을 주고 B한테는 배임행위 하는 거잖아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쌍방대리 금지 규정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변호사 한 사람이 채권자와 채무자를 동시에 대리하는 건 가능해요. 우리 같은 나부랭이들은 가서 두 사람을 동시에 대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변호사들은 동일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동시에 대리할 수 있어요. 쌍방 대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제집행은 이미 법원명령에 의해서 정해진 걸 실행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변호사법에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택관리사법에 그렇게 정해놔야 되겠죠. 정해놔서 한꺼번에 3개 단지 이상 취업해도 된다. 10개까지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요. 그럼 진짜 적자 생존의 원칙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자꾸 해서 이런 건물도 뭐 3층 이상이라든지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 이거는 전문관리자로서 주택관리사 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뭐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자꾸만 새로운 주택관리사 들어오는 것만 막으려고 시험제도만 매년 바꿀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해도 여러분도 합격하고 나면 또 신이형 그 시기가 제일 나쁜 시기야 이러고 다니죠. 아주 그 시기 골치 아픈 시기야 이러고 다녀요. 자, 그 다음에 254번에 사채 알선업자가 전주를 위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를 해지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성립시킬 대리권에 소멸시킬 대리권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대리권 남용은 아까 봤죠? 대리권 남용은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책임지지 않는다 그랬죠? 또 봤고요. 대리행위 현명입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여기 지금 을 이름만 썼는데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대리관계 표시 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라고 해서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 물건을 매매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자,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매매하러 왔어요.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해야 되는데 계약서 밑에다가 매도인 갑 매수인 병 을이 와서 이렇게 썼대요. 이거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어요. 갑의 물건을 판다라고 했다고. 그런데 매도인 갑이 아니라 매도인 을 이렇게 썼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을 물건 팔겠다 그런 얘기죠. 이건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을 이름만 쓴 경우에는. 그런데 을 이름만 쓰면서 병한테 매매 위임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위임장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내 이름을 쓰지만 나는 대리인입니다 라고 표시한 거죠. 왜냐하면 현명은 무슨 행위이기 때문에 분류식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만 표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행위의 하자입니다. 대리행위는 누가 하는 행위죠? 요거요? 대리인이 하는 행위죠.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대리인이 하죠. 그러니까 의사결정, 의사표시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대리인에게 착오가 있으면 본인이 취소하는 거죠.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어도 본인이 취소하는 것이다.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면요. 그 법률행위는 뭐가 되는 거야?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거죠.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관계없이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 258번이고요. 자, 넘겨보시고요. 복대리입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이 몇 명이란 뜻이죠? 2명 이상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복인 거예요. 복. 중복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더 생겨요. 여긴 지금 4명이죠. 기본이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라고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본인을 직접 대리하는 자입니다. 이때 이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냐 법정 대리인이냐에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복임권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임의 대리인 같으면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죠.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때도 선임 감독상의 책임은 져야 되겠죠.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경감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제나 해임을 태만히 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거 있었고요. 법정 대리인이랍니다. 법정 대리인 경우에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무조건 선임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란 얘기는 얘가 미성년자다. 5살 먹었다. 그런데 재산은 할아버지한테 받은 게 좀 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공대 출신이래요. 그럼 법학과 관련된 계약 잘 모를 수 있죠? 그럼 계약의 전문가들한테 좀 가서 대신 해 주실래요? 라고라도 해야지. 그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래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여기 5살 먹은 애한테 물어봐도 아무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생각해봐요. 야, 애비가 법학은 잘 모르거든? 공학은 좀 아는데 요번에 변호사 하나 살까? 그러면 얘가 법학은 뭐고 공학은 뭐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거 있어. 그냥 변호사 하나 살까? 그러면 비싸? 라고 물어보죠. 깜짝 놀라잖아. 아니 네가 그걸 알아? 비싸지 한 500만 원 하지.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그럼 되게 맛있겠다 그런다 그랬잖아요. 다 먹는 걸 알아. 얘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애비가 알아서 5살 먹은 놈건 애비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야. 무조건 책임지는 거고. 그 대신 그 애비도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임된 복대리인은 본인을 직접 대리합니다. 그 상대방 관계에 있어서도 본인을 직접 대리하고 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직접 대리인인 거예요. 법률 효과도 직접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게 복대리입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인데 임의 대리, 법률행위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본인의 승낙은 어떻게 명시적인 승낙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승낙도 본인의 승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명시적인 승낙은 야 복대리인 하나 선임해서 네가 편하게 좀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명시적인 승낙이 있는 거죠. 묵시적인 승낙은 야 딴 사람 시키지 말고 네가 직접 해 라고 하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복대리 금지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도 없었고 법률행위 자체가 누가 하든지 그 법률 효과의 변동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저 청계천에 가서 물건 하나 사는 건데 그 물건은 그 집에서만 팔고 누가 와도 가격의 변동은 전혀 없는 거래요. 그럼 대리인이 가든 아니면 아들 시키든 크게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는 복대리 금지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다 하면 묵시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이야기고 263페이지에 263번에 아파트 분양 업무라든지 264번에 오피스텔 분양 업무 있잖아요. 아파트 분양 업무나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는 업무 처리의 주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이거는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분양하는 자의 분양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그 두 가지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무권 대리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 했을 때 무권 대리라고 얘기를 하죠. 대리에 필요한 모든 거 다 있어요. 근데 대리인에게 대리권만 없다. 자,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었으면 본인에게 어이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해서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대리권이 없이 했대요. 그럼 대리권이 없이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팔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갑이 을을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을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져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또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을한테 대신 가서 팔아오라고 위임장도 안 줬잖아요. 위임도 안 했죠. 근데 가서 팔겠다고 계약을 체결했대요. 이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계약은 뭐가 돼야 되죠? 무효가 돼야 되죠. 무효가 되는데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건 나중에 유효로 바뀔 수 있는 무효니까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그래요. 나중에 유효로 바뀔 수도 있어요. 유효로 바뀌는데 유효로 바뀔 때는 어떡하죠?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데 본인의 추인에 의해서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무효로 확정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죠? 추인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철회를 하면 무효로 확정이 될 거 아니냐고요. 법률관계가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쌍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하거나 추인을 거절할 수 있고 상대방도 본인에 대하여 최고하거나
뭐 할 수 있다? 철회를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화살표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추인은 누구에게 하느냐? 추인은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도 추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최고는 누구에게만 한다? 본인에게만 하고 철회는 본인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최고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최고할 수 있는데 철회는 선의인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고 또 추인 또는 추인의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까지 해야 되죠? 먼저 한 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철회하게 되면 추인이나 추인 거절할 수 없고 이쪽에서 추인하게 되면 상대방은 철회 또는 최고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게 3억짜리 부동산인데 아들 을이 가갖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럼 아버지가 열받아갖고 너 이놈이 그러고 추인 거절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이 아버지 잘 좀 보세요. 그래서 봤더니 4억에 팔아갖고 왔대. 싸대기 때릴 일이 아니죠. 아이 녀석이 애비 닮아갖고 그리고 엉덩이 한번 뚫겨줘야 되죠. 근데 2억에 팔아왔다는 거예요. 2억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싸대기 한번 뚫겨 패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4억에 팔았대. 4억에. 빨리 추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그랬죠. 근데 얘는 급한 일이 생기면 더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짧게 철회! 그래버렸어요. 그럼 철회의 효력이 먼저 발생하는 거야. 누구든지 먼저 한 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추인의 방식 265번에 추인은 분류식행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법인의 설립행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분류식행입니다.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 추인할 때는 법률행위 전부에 대해서 추인을 해야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일부에 대해서 추인했대요. 상대방이 동의 없으면 무효다. 그럼 추인은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화살표 세 군데로 날아가고 있어요.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럼 뭐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추인을 먼저 하긴 했는데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모르고 철회하게 되면 철회의 효력이 먼저 발생한다. 그러면 추인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무권 대리인에게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할 수도 있어요. 또 추인을 인정한 판례 그 밑에 보시면요.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대. 돈을 받았대. 이행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이행을 받았으면 뭐야 이건. 법정 추인하고 똑같이 봐야 되겠죠. 또 269번도 무권 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했다. 자, 270번도 처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남편이 알게 됐대요. 그냥 놔둬야 됩니까? 마누라가 남편 몰래 남편 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근저당 설정했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싸나이답게 남편이 변제에 가름하여 아파트와 토지를 처가 금전을 차용한 자에게 이전하고 그 토지의 시가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가 결렬되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것도 이미 마누라가 나 대신 무권대리 행위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한 거죠? 이행을 해줬죠? 이행을 해줬다는 얘기는 추인을 해버렸다 그 얘기잖아요. 그 이후에 정산이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합의가 결렬됐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정산을 이행하자라고 이행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추인 거절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한 번 추인하게 되면 뭘로 확정이 돼요? 유효로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남편이 나왔다. 그럼 대부분 다 좋은 쪽으로 동그라미 치면 맞아요. 네. 부인이 나왔다. 그러면요. 안 좋은 쪽으로 동그라미 치면 맞아요. 아니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래. 실제로.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한국 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었기 때문에 집을 산다든지 이런 거 전부 문서를 잡는다 그래요. 그런데 여자 이름으로 집을 사면 재수가 없다 그랬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도 걸이잖아. 오히려 걸들이 더 그랬다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저 옛날에 사법시험 이렇게 할 때 1차 합격하고 2차 볼 때 우리 누나나 여동생들 나 먼저 나가는데 나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재수 없다고. 사법시험 보러 가는데 검사 되는 줄 알고. 그래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내가 먼저 나가야 돼. 먼저 나가면은 김 샌다 그랬다고. 오히려 여자들이 더 무서웠다니까. 그때는요. 그래서 죽자고 여자가 돈 벌어서 집을 사도 누구 집 이름으로 사요? 남편 이름으로 샀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거잖아. 자기 건데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돼 있다고 폼 잡죠. 그러니까 성질 나니까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차피 지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줍니다. 저당권 설정하니까 돈 빌리니까 채권자에게 돈 저당권 설정해 주거나 또는 뭐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줍니다. 그리고 차액은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대요. 이건 이미 무권대리 행위를 어떻게 한 거죠? 추인한 거죠. 돈을 갚겠다라고 추인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97년도 이후부터는 웬만하면 부동산을 남편 이름으로 취득하는 일 거의 없었을 거예요. 80% 이상은 부인 이름이고 조금 봐주면 공동명의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편들이 경제활동을 다 해서 집을 사도 부인 이름으로 사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고 치면 남편들이 칠 거예요. 근데 왜? 원래 내 거잖아. 내 건데 이게 지금 지 거라고 빡빡 우기죠. 그럼 사고 칠 텐데 그런 상황에 처하시면 이렇게 사고 치지 마시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좋은 방법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한 방에 뺏어오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건 조용히 오세요. 괜히 막 이렇게 사고 쳐갖고 판례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니다. 본인의 장남이 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인도하고, 그래, 자기 아들이 서류를 위조해서 무권대리 행위했대요. 그랬더니 목적물을 인도해 줬대요. 본인이 직접. 목적물을 인도하는 그 순간 뭐죠? 추인으로 보는 거예요. 10여 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건 추인입니다. 추인을 부정한 판례인데요. 여기 잠깐 보세요. 무권대리 행위는 일단은 뭐라 그랬죠? 무효라 그랬죠. 그런데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가 있었음을 알고도 그냥 방치하고 있대요. 형사고소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 그럼 이건 추인으로 봐야 돼? 추인 거절로 봐야 돼요? 추인 거절로 보는 거예요. 거절. 왜냐하면 현재 무효잖아. 아무 얘기 안 한다는 얘기는 무효로 그냥 꾸준히 가겠다 그런 얘기죠. 이건 추인한 걸로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 무효인 줄 알면서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뭘로 가겠다는 얘기야? 무효로 쭉 가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인한 걸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타인의 형사 책임이 수반되는 무권대리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대요. 추인으로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자가 대리권 없이 부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 부가 매매 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매매 계약을 해약해 달라고 요청했대요. 이거는 계약을 유지하겠다가 아니라 소멸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이건 추인으로 볼 수 없다. 무권대리와 상속은 아까 대를 이어서 충성할 뻔했던 거 그거죠. 네, 거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와요. 아까 어떤 분이 초이가 누굽니까 그런데 꽃다방 미스채. 그래요. 돌싱들한테는 항상 꽃다방 미스처가 붙죠. 돌싱은 아무한테나 돌싱이라고 안 그런다 그랬죠. 돌싱이라고 이름이 붙으려면 혼자 사셔야 되고요. 재산이 좀 있어야 돼요. 재산이 없으면 돌싱이라고 안 그러고 FA라고 그런다 그랬죠. FA. 네, 포레비 이렇게. 그렇죠? 네, 정확하게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나도 집사람한테 야 나는 재산이 없으니까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때 나보고 진심이냐고. 뭐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그랬죠. 자, 어느 대학교 교수가 그랬대요. 두 부부가 굉장히 인고 부부로서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먼저 죽었대요. 남편이 그렇게 막 엉엉거리면서 너무 서럽게 울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도 안 모시고 아파트에서 장례 치르고 이렇게 운구해서 내려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관을. 그러니까 부인이 깜짝 놀라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얼마 못 사시고 일주일 있다 또 돌아가셨다는 거야. 남편이 앞에서 조심 금주 내려가더라고요. 또 떨어뜨릴까봐. 그죠? 또 떨어뜨릴까봐 그러죠? 자, 275번이요. 법리의 확장, 그래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의 적용, 그런데요.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 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거 지금 보면요. 대리권 없이 대리인 자격으로 처분한 거잖아요. 근데 타인 권리를 자기 권리로 처분했다는 얘기는 이거하고 똑같이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처분하는데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가 아니라 내 거 팝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갑소유 부동산이죠. 그런데 이상하니까 병이 갑한테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갑이 그 참 웃기는 놈이다. 왜 내 걸 지가 파냐? 그런데 얼마에 매매했는데 3억짜리 3억에 매매했대요. 정상적으로. 그럼 이때 갑이 그래 추인하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이것도 추인해주면 결국은 법률 효과는 둘 사이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본인이 사후에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 추인과 똑같은 효과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결국은 행위한 자는 전부 둘 다 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갑의 이름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 차이인데 본인이 알고 추인했죠 나중에. 그러니까 법률 효과는 똑같이 부여하겠다. 이게 판례예요. 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자, 여기는 판례보다는 법조문 135조 법조문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무권대리인이 본인에 대하여 추인을 얻거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죠. 이거는 법조문이 더 중요해요. 276의 판례보다는 135조 책임은 법조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요. 저기서 대리인 을과 상대방 병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 지금 머릿속에 있어야 돼. 판례 강의하는 거예요. 판례하면서 자꾸만 제가 이론 강의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점점 느려져요. 자, 보세요. 무권 대리인이고 누구예요? 상대방이잖아요. 근데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든지 아니면 본인에 대해서 뭘 받아오면 되는 거죠? 추인을 받아와야 되는데 대리권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받아오지 못했대요. 그러면 결국은 상대방이 선택하죠.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뭐 해줘야 돼요?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겠죠. 이건 언제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본인의 추인 거절로 인해서 무권대리 행위가 무효로 확정이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얘기했죠. 법정 무조건 책임지는 겁니다. 무과실 책임.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또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뭐가 있을 때 과실이 있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이건 누가 입증한다 그랬죠? 무권대리인 측에서 직접 입증해야 된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법조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판례보다는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대리죠. 표현대리다라고 하는 건 무권대리하고 어떻게 다르냐.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하기는 했는데 꼭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꼭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이 원인을 제공하는 바람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외형을 갖췄대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표현대리다. 원래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배울 땐 표견대리로 배웠는데 90년도 이후부터 슬슬 표현대리로 바뀌어서 이제는 완전히 표현대리로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이거 법조문이나 뭐 기타 이론 같은 거 쓸 때 한글로 쓰면 좀 빵점이에요. 한자로 전부 썼어야 돼요. 근데 이게 컴퓨터에 집어넣고 한글 전용으로 확 바꾸면서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90년도 이후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전부 표현으로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부분 판례 같은 데 보면은 연세 많으신 대법관님들은 전부 표견대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젊은 판사들 40대
후반. 그럼 내가 40대가 넘었다는 얘기인가요? 얘기하다 보니까 오해가 좀 있네. 그래요. 이 40대 후반 이후에 공부한 사람들은 다 표견이라고 얘기하고 그 전 40대 중반보다 어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다 표현대리라고 하다 보니까 요즘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별로 대접을 못 받는 사회죠. 그래서 요즘엔 그냥 표현대리로 읽히는데 표현대리는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125조의 표현대리, 이건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고 임의대리에만 126조의 표현대리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다. 그래서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129조의 표현대리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걸 중심으로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건 거의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항상 126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이거는 거의 몇 개 없어요. 한번 볼게요. 표현대리다. 거기 278번에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인데 지금 우리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유권대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무권대리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러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도 이건 무조건 무권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유권과 무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277번이 그거고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를 할 때 대리권 수요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내가 대리권을 수요했습니다 라고 표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2번이야. 278번 2번이요.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 모집을 안내하거나 입회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조의 표현대리죠. 자, 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4가지 요건이 정확히 있어야 되고요. 좀 쉽게 나오면 이 4가지 요건만 가지고도 답을 충분히 골라내는데요. 일단 갑과 을 사이에 기본 대리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이 있으니까 얘는 대리인 맞죠? 대리인인데 가서 요만한 범죄행위 했으면 유권 대리인 거예요. 근데 이만한 범죄행위 하고 있습니다. 생긴 것도 완전히 달라요. 가서 대리인으로서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은 요 정도 대리권이 있지만 이만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당한 이유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이다 판시하고 있고 기본 대리권과 대리 행위 사이에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되죠.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대리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은 뭐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는 우리 판례가 선이 무과실이라고 얘기하고 기본 대리권과 대리 행위 사이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이때 이 정당한 이유는 누가 입증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판례는 제3자 스스로 선의 무과실을 입증해라 라고 하는데 다수설은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거는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요게 기본적인 틀인 거야. 쉽게 나오면은 요거 중에서 하나를 답으로 넣어요.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 개념 자체가요.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수를 써서 대리 행위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126조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넘겨보시면요.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되게 재밌는 처죠.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에 남편에 대한 126조 소정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한 사례다. 자, 본인은 갑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저도 집사람하고 같이 동네 이렇게 가는데 그 오전에 수업이 없는 날 같이 이렇게 홈플러스 가자 그래갖고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나한테 신우영 씨 그러는 거예요.
아, 매너 되게 없잖아. 어떻게 와이프하고 있는데 이름을 부르냐고. 멀리 있으니까 보이지는 않고 안경 안 쓰고 있어갖고 덜컥 내려앉은 거죠. 야, 이거 제대로 걸렸다. 와이프가 있는데. 신영 씨 그랬더니 옆에서 이러고 대답해 주는 거야.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나가서 내 이름 쓰고 다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은행 직원인데 뭐 이렇게 공과금 같은 거 이렇게 내려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 통장 가져가니까 아예 그냥 자기 이름을 신희영이라고 부른대요. 나만 괜히 심장 떨어질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어떤 부인도 아마 나처럼 그렇게 사는 남편을 두고 있었나 봐요. 그 부인이 애인이 생긴 거야. 여기 부인이. 그래서 애인하고 같이 해외에 여행 갈 생각으로 애인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이라고 그냥 소개시킨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는 이 사람이 와서 남편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갑인 줄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예, 갑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이 아니고 누구요? 을이었어요. 근데 을이 가갖고 법률행위 합니다. 법률행위 하는데 지가 갑이라고 그러면서 대출 받았어요. 저당권 설정하고. 그럼 이 행위는 대리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얘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기본 대리권도 없고 대리행위도 하지 않았죠? 그럼 그 저당권 설정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러니까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이 대출 받아갖고 둘이 도망갔어요. 유럽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놈이 돈하고 여권까지 싹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들어와서 공항에서 붙들렸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죠? 당연히 꼴인 돼야 되죠. 꼴인 돼 갖고 있고 집은 안 뺏기고 건졌지 뭐예요. 만약에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그러면 집도 뺏겨야 되죠. 근데 집은 안 뺏긴 거야. 몸으로 다 떼우고 나왔대죠. 그래요. 유럽으로 찾으러 가야 될까요? 그래서 찾으러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대리인도 아니었고, 그렇죠? 기본 대리권도 없었고 대리 행위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남편은 이 행위에 대해서 저당권의 설정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만약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남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0번은요.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의 일체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을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 자, 보세요. 이자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기본 대리권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가서 뭘로 했다는 거야? 본인 이름으로 했대요. 현명은 반드시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 이름만 들어가도 현명은 맞는 거죠. 얘는 기본 대리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리고 현명도 했죠. 현명도 했고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는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무조건 책임을 본인이 어떻게 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관리 권한만 위임받았다고 했잖아요. 기본 대리권과 대리 행위 사이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그랬죠. 관리 권한 가지고 뭐 했다? 처분행위 했다. 그래도 126조는 성립하는 거야. 자, 그리고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이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은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요거 하나고,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말이죠. 계약 체결할 때 이자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지 계약 체결할 때는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잔금 줄 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대요. 그때도 126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가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언제 확인했어야 돼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했어야 된다고. 대리행위 당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야지 잔금 줄 때 정당한 이유를 확보했다. 이거는 126조의 성립을 배제해버립니다. 그럼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자, 거기요.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판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을 부정한 판례요.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한다. 그래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처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자, 여기 부인들도 있고 남편들도 있죠.
남편이 자기 집을 자기 친구한테 보증을 서라고 부인한테 대리권을 줘서 대리인으로 보증하라고 하는 일이 있을까요? 그건 없죠. 맞아 죽겠죠? 그럼 맞아 죽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아니고 부인이 온 거예요. 부인이 와서 남편 대신 왔다고 법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남편하고 부인 관계는 확실하니까 뭐 부인이 왔으면 대리권이 있거니라고 믿었어요. 믿고 법률 행위했다고. 그런데 이자가 부인이 아니고 단순한 제3자였대요. 제3자였다고 한다면 본인 명의의 등기 관련 서류나 인감도장, 임감증명서 등을 제3자가 들고 다니면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니까 들고 다녔다라고 믿어도 정당한 이유가 되죠. 그런데 부인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 처분 관련 서류라든지 인감도장 등을 들고 다닌대요. 부인이니까 대리권이 있거니라고 믿으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3자 같으면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관련 서류를 들어가서 훔쳐갖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도둑놈이 들어가서 등기 관련 서류만 쏙 빼갖고 갖고 다니면서 대리인 행사할까요? 대리권 행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아니면 대리권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갖고 다니겠죠. 근데 문제는 부인 같으면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관련 서류, 인감도장 다 꺼내서 딱지치기 하다가 공기도 하다가 남편 올 때 다림질해서 다시 호치케스를 묶어놓을 수도 있죠. 별짓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나왔다. 그럼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본인에게 확인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에서 철칙이 있어요. 뭐냐면 마누라 믿지 마세요요. 자기 마누라 말고 남의 마누라 믿지 마세요요. 남편 대신 왔는데요. 이건 무조건 본인한테 확인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관리사무소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 건데요.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그 뭐죠? 장기수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청산할 때도 남편 오시라고 해야 돼. 그거 시비 건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당신이 뭔데 내 거를 내 마누라한테 줬어. 이러고. 별놈 다 있죠. 예. 시비 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오면 무조건 믿는다 안 믿는다? 네, 안 믿는다 그런 거예요. 이거 괜히 웃을 일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원래 혼인관계는 처음에는 약탈혼으로 시작된 거예요. 혼인은 약탈혼이었었어. 그래서 남자가 지나가다가 여자가 마음에 들면 뒤통수 때려서 끌고 갔어요. 가서 내 마누라 삼고서 애기 낳고 살다가 사냥 나간 사이에 어떤 놈이 와서 뒤통수 때려서 데려가면 또 끝난 거야. 그럼 필요하면 또 데리고 오고 이러다가 이제 부족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자꾸 근친혼이 생기니까 좀 안 좋아지죠. 그리고 옆에 부족하고 자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손해가 생기니까 전쟁 안 하고 사이좋게 사는 방법은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략혼인 거예요. 정략혼. 그래서 원래 결혼은 적하고 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요. 적하고 한다는 얘기는 뭐야? 친한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하죠. 친한 사람은 친척이잖아. 친척끼리는 전혀 결혼 안 하잖아요. 성이 전혀 다른 사람. 옛날로 치면 뭐예요? 다른 부족 사람인 거예요. 거기하고 결혼하죠? 적하고 동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잘 때도 눈을 꼭 감고 자면 안 돼. 조금 눈 뜨고 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마누라가 남편 거 대신 왔어요. 그럼 믿어 안 믿어요? 적끼리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예, 잘못하면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288번 한번 보세요. 남편 몰래 임의로 갖고 나온 남편의 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처가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남편이 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리라고 원고가 믿음에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부인에게 정당한 이유를 인정해 준 사례가 딱 2번 있어요. 남편 대신 부인이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을 했는데 대리인 자격으로 처분을 했는데 대리권은 없었거든요. 대리권은 없었는데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해 준 사례가 딱 2번이에요.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됐다는 얘기는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죠. 남편이 책임진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냐면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대요. 남편이 정신병원에 있어서 부인이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일부는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남편의 병원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남편한테 대리권을 수여받았든 안 받았든 무조건 처에게 그 정도의 대리권은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죽은 게 아니니까 남편이 정신 멀쩡할 때 집이라도 팔아서 생활비에 충당해라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리권을 가지고 처분했다라고 볼 수 있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를 인정해요. 또 하나는 남편이 해외 유학 중인 경우에 남편이 해외에 장기 유학 중이래요. 이것도 똑같은 취지인 거예요. 집을 팔아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남편에게 학비, 생활비 붙이고 나머지 지네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팔았다. 이때 상대방은 한국에 있는 부인은 그런 정도의 대리권은 있다라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대리효과가 발생해서 매매의 효력이 그냥 발생하는 건데 이거 이외에는 절대적으로 부인에게 정당한 이유, 정당한 대리권을 인정해 준 사례는 없어요. 요거 유사한 판례가 하나가 있어요. 별거 중이면서 해외에 거주 중인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했다 이렇게 나와요. 해외 유학이 아니고 별거 중이면서 해외에 거주 이렇게 나오죠. 이건 무조건 정당한 이유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별거란 얘기는 뭐죠? 법학에서 별거란 말을 쓰면 이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을 전제로 하면은 국내에 있지 왜 해외로 갔어? 얼마나 지랄하면 해외로 도망갔겠어. 해외로 도망갔다고 지금 보복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 소유 부동산 팔아버리는 거죠? 네, 그거라고. 그런데 얼마 전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남편이 피라버부예요. 납부거부야, 납부거부. 그리고 30년 넘게 혼자서 딸 셋을 키웠다고. 그리고 딸들이 다 시집가고 나니까 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기 위해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지금 처분행위 했다고요. 처분행위 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 정도면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처분행위 했는데 나중에 딸들이 이거 우리 아버지 걸 어머니가 팔았는데 무효 아니냐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면 유효가 될 때 표현 대리가 성립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안 되면 이건 무효가 돼버려야 되겠죠. 정당한 이유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요거 두 개 이외에는 안 해준다 그랬죠. 왜냐하면 남편이 납부거부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정일이가 데리고 있었죠. 정일이가 데리고 있었는데 정일이가 전화 좀 하지. 집이라도 좀 팔고 통일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겠죠. 대리권을 수여받았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 어떤 근거가. 그렇겠죠. 네. 그래 딸들이 한 거야. 딸들이 자기 엄마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니까 혼자서 키운 건 생각 않고 그렇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돌아가시면 지네가 상속받는다 그 얘기죠. 네. 무섭다니까. 그래서 처가 북한으로 피랍된 남편을 대리해서 토지를 매도한 사안에서 남편이 처에게 매매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매수인이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서 126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입원함에 있어서 이거 나오면 정당한 이유 인정했다죠? 그럼 표현 대리 성립했다죠? 이거 나오면. 해외 유학은 왜 안 나와? 위화감 조성한다 그래서 요즘엔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 요즘에는 위화감 조성한다 그래서 잘 안 나와요. 자, 표현 대리 효과인데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표현 대리 행위에 의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의 일부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무효 취소할게요.